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앤이슈 시작합니다. 어제부터 총선 지역구 후보자 면접을 진행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오늘 경선을 치르지 않는 단수 공천 후보들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서울 19곳 등 25개 지역구 단수 공천자 명단엔 권영세 전 장관과 나경원 전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경수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국민의힘이 어제 서울과 광주, 제주 지역구 후보자 면접 심사를 했는데 오늘 일부 결과가 나온 거죠? 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오늘 오전 25개 지역 단수 공천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서울 19곳, 광주 5곳, 제주 1곳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보수 진영이 참패했던 서울의 경우 용산구의 권영세 전 통일부 장관, 동작을의 나경원 전 의원이 공천됐습니다. 서초 갑과 송파을은 해당 지역구 현역인 조은희, 배현진 의원이 각각 재선에 도전하게 됐습니다. 광진을에는 오신환 전 의원, 동대문을에는 김경진 전 의원이, 서대문갑에는 최근 지역구를 옮긴 이용호 의원이 각각 공천됐습니다. 공관위는 여러 지표상 경쟁력이 있고 승리 가능성 있는 후보들이 빨리 본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우선 일부 결과를 발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빨리 해가 선거운동 열심히 하시라고, 그래서 거기 승리 공천에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고요. 나중에 이 수치라든가 이런 게 명확하게 나왔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오늘 경기, 인천, 전북 지역구 후보자 면접을 이어갑니다. 주말엔 영남권 면접을 앞두고 있는데 당내 경쟁자들이 몰린 지역구의 후보자 재배치, 교통정리 문제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장동혁 사무총장은 후보자들의 의사가 중요하다면서 인위적인 강제 재배치는 하지 않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번에 민주당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경선을 치르지 않고 곧바로 후보자를 정하는 전략 공천 결과가 내일 일부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고요? 네, 현역 의원 불출마 등으로 인해 전략 공천 지역으로 지정된 전략 지역구의 공천 실무를 담당하는 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가 이르면 내일 회의를 엽니다. 논의를 거쳐서 일부 지역의 전략 공천 결과가 발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서울 중성동갑에 공천을 신청한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경선 여부도 논의 안건에 포함되지만 곧바로 결정이 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 전 실장의 거취 문제에 따라서 이른바 친명, 친문 갈등에 불이 붙을 수 있는 만큼 숙고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가운데 경선 과정에서 최대 30%까지 감점을 줘서 사실상 컷오프, 즉 공천 배제로 여겨지는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 대상자 통보는 이르면 이번 주말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경선을 앞두고 대상자에게 감점 사실을 미리 알려주는 겁니다. 한편 이재명 대표는 직접 전현직 의원들에게 불출마를 권고하고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SNS 글을 쓰는 등 인적 쇄신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당내 일각에선 비명계에게 공천 불이익을 주기 전 사전 작업을 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지만 이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공천 물갈이에 힘을 싣는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떡잎은 참으로 귀합니다. 그러나 떡잎이 져야 새순이 자랍니다. 새 가지가 또 다른 새 가지를 위해서 양보해야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3지대 소식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내일까지 개혁신당의 몸집을 더 불릴 수 있는지가 관심이라고요? 네, 15일인 내일까지 현역 의원 5명 이상인 정당에는 국고보조금 6억 원 안팎이 지급되는데요. 현재 현역 의원 4명인 개혁신당의 경우 1명만 더 확보하면 수억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영입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데 개혁신당 측은 현역 의원의 추가 입당 여부와 관련해 답변이 오길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어제 신당 창당을 선언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오늘 광주와 목포 등 호남을 방문합니다. 민주당이 조국 신당과는 선거 연합을 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은 만큼 조국 전 장관의 신당이 4년 전 민주당 자매 정당으로 창당했다가 나중에 흡수된 열린민주당 전철을 밟을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북한이 12일 만에 또다시 동해상으로 순항미사일을 여러 발 발사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전 9시쯤 강원도 원산 동북쪽 해상에서 순항미사일 여러 발을 포착했고 한미 정보당국이 이와 관련한 정밀 분석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일 북한이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을 여러 발 발사한 이후 12일 만으로 지난달 24일 첫 시험 발사를 시작으로 북한은 올해 5차례 순항미사일을 잇따라 발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예상을 웃돌면서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이 더 늦어질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최근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뉴욕 증시는 올해 들어 최악의 날을 기록했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1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3.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6월 이후 3%대 초중반에서 등락을 거듭하는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노동부는 주거비가 전달보다 0.6% 올라 물가 상승을 이끌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백악관은 물가가 잡혀가고 있는 과정이라며 일희일비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And we know that rental inflation has slowed, but it takes a while to show up in CPI. We see how the economy is moving, and we don't focus on a one month data. 시장은 올해 첫 물가 데이터가 예상치를 웃돈 데 주목했습니다. 전문가들은 2.9% 상승을 점쳤지만 기대와 달리 2%대 진입에 실패한 겁니다. 이 때문에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이 더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Right, that does throw kind of a monkey wrench in this broader narrative, that we were going to kind of see the end of the tightening cycle and the really aggressive assumptions that markets had in terms of rate cuts, kind of going through this year. 최근 S&P 500 지수가 5,000선을 돌파하며 강세장을 이어가던 뉴욕 증시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나스닥은 2% 가까이 빠졌고 S&P 500 지수는 다시 5,000선 아래로 밀려났습니다. 이제 시장에서는 5월까지는 금리 동결이 이어진 뒤 6월에야 금리 인하가 시작될 가능성에 점점 더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기입니다. 미국의 1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시장 예상치를 웃돌면서 코스피가 1% 넘게 하락해 장 초반 2,600대까지 밀렸습니다. 어제보다 1.51% 내린 2,609.6으로 하락 출발한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에 지금은 2,610선대를 중심으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역시 어제보다 1.41% 내린 833.24로 장을 시작했지만 지금은 낙폭이 다소 줄었습니다. 엔달러 환율이 지난해 11월 이후 약 3개월 만에 달러당 150엔을 넘어섰다고 일본 NHK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엔달러 환율은 미국 뉴욕 외환 시장에서 150엔을 돌파했고 오늘 오전 8시 현재 150.6엔대에서 등락하고 있습니다. NHK는 1월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전문가 예상치를 웃돌면서 엔달러 환율의 심리적 저항선인 150엔을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습니다. 전공의 단체에 이어 의대생 단체도 의대 증원에 반발하며 대책을 논의했지만 집단 행동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의사협회는 전국에서 집회를 잇따라 열어 정부를 규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의협을 비판하면서도 전공의를 포함한 젊은 의사들에는 대화에 나서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혜은 기자. 네, 사회정책부입니다. 네, 전공의 단체에 이어 의대생들도 집단 행동에 대해서 입장을 내지 않았다고요? 네, 전국 의대생 대표들이 모인 의대 의전원 협의회는 어제 온라인 종회를 열었습니다. 6시간 정도 긴 토론을 거쳤지만 집단 행동에 대해서는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내부 TF에서 논의를 계속 이어가기로 해서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대생들이 집단 행동에 나설 경우 2020년 때처럼 국시 거부나 수업 거부, 동맹 휴학 등이 거론됩니다. 앞서 전공의 협의회 역시 비대위 체제를 결정했지만 집단 행동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전공의협 회장은 SNS를 통해 의대 증원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해서 논의 과정을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일부 인턴 의사들이 사직서를 내겠다는 움직임을 보여서 파장이 커질지도 관심입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역별로 집회를 진행해 의대 증원 정책을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어제 인천과 부산시 의사회가 집회를 연 데 이어 오늘은 경기도 의사회가 오후 휴진하는 방식으로 시위에 나서고 내일은 나머지 지역 곳곳에서 걸기대회가 진행됩니다. 서울시 의사회의 경우 내일 저녁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집회를 열어
2,000명 증원에 대한 반대 입장을 전할 방침입니다. 의협은 비대위로 전환한 뒤 처음으로 오늘 오후 기자회견을 여는데 이 자리에서 향후 대응 계획을 밝힐 예정입니다. 네, 의사단체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데 정부가 젊은 의사들에게 대화에 나서달라고 했죠. 네, 보건복지부 중앙수습본부는 오늘 브리핑에서 젊은 의사들에게 대화에 나서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정부는 전공의 단체와 의대생협의회가 집단행동이 아니라 정부와 대화하는 현명한 선택을 했을 걸로 믿는다고 밝혔는데 전임의와 전공의 그리고 의대생까지 젊은 의사들과 대화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의료개혁 정책에 대한 이견을 조정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2,000명 증원 규모를 조정하자는 의료계 일부의 요구에 대해서도 논의는 가능하지만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증원 규모가 큰 게 아니라 늦었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겁니다. 정부는 또 개별 사직서를 내는 젊은 의사들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진로에 큰 영향을 주는 행동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병원들에 대해서는 의사가 왜 사직서를 내는지 상담을 통해 면밀하게 파악해서 집단 행동의 일환인지 파악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일부 전직 의사협회장 등이 젊은 의사들에게 투쟁을 부추기고 있다며 전공의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행위를 멈춰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정책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행동을 준비하는 의사단체에 대해 간호사들이 의료인의 본분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한간호협회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포함한 의료개혁을 적극 지지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간호협회는 의사가 부족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생명까지 위협받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의료인의 제일 책무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 보호인 만큼 의사단체는 본분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오늘 아침은 2월 역대 최고 기온을 기록한 곳이 많았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며 기온이 제자리를 되찾겠고 강원 산간에는 폭설이 쏟아지겠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기온과 강수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네, 김민경입니다. 네, 오늘 아침에 비교적 포근했는데 역대 2월 아침으로는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한 곳이 많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이 어제는 2도였는데 오늘은 8.8도로 무려 6도가량 높았습니다. 일본 동쪽에 있는 이동성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타고 따뜻한 남서풍이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오늘 아침 제주도는 14.8도, 강릉 13.6도, 부산 12.1도, 인천 11도로 전국 기상 관측이 시작된 1973년 이후 51년 만에 2월 아침 기온으로는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한낮에는 더 포근해지겠습니다. 제주와 광주 19도, 대구 18도, 대전 17도, 서울도 16도까지 오르겠는데요. 평년보다 무려 2달가량 이른 4월 초중순의 기온입니다. 네,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다소 떨어진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제주도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비는 오늘 밤에 대부분 그쳤다가 내일 새벽 수도권과 강원 영서를 시작으로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비는 내일까지 제주도와 강원 영동에 5에서 30mm, 그 밖에 내륙에는 5에서 20mm로 양이 많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기온이 낮은 강원도와 동해안, 산간 지역에는 눈이 내리겠는데요. 강원 산간에 최고 15cm 이상, 강원 동해안에 2에서 7cm, 제주 산간과 경북 북동 산간에도 1에서 5cm의 눈이 내릴 걸로 보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가 내리면서 고온 현상은 사라집니다. 모레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2도까지 떨어지며 평년 기온을 되찾겠지만 다음 주 초반부터 다시 초봄 날씨가 나타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문화생활과학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축구대표팀 클린스만 감독의 거취가 경질적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습니다. 대한축구협회 임원진 회의에서 뜻을 모은 이석재 부회장은 정몽규 회장과의 독대에서 사퇴를 건의했고 정 회장은 마땅한 명분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이경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어제 클린스만 감독의 거취 문제를 놓고 처음으로 소집된 축구협회 임원회의에서 선수 출신 협회 부회장과 임원들은 경질적으로 뜻을 모았습니다. 분위기가 전부 다 지금 사퇴 쪽으로 나도 그런 얘기를 했고 나머지 분들 다 동의를 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나머지들도 이제 다 그 얘기들 다 했지. 이석재 협회 부회장은 회의를 마치고 정몽규 회장을 독대해 임원들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임원회의가 구속력이 있는 공식적인 협의체는 아니지만
협회 수석 부회장을 비롯해 주요 임원들이 대부분 참석한 만큼 정 회장도 당초 유임 쪽으로 기울었던 입장에서 한 발 물러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 회장님 뜻을 나한테 아까 살짝 붙이더라고. 명분이 있어야 4강까지 올라가. 그래도 그나마 뭐 이런 거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잖아. 정몽규 회장은 내일 열리는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회 개최 이후에 기자회견을 열어 결정사항을 직접 설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질의 최종 걸림돌은 역시 자녀 연봉입니다. 클리스만 감독만 대략 70억, 코치진을 포함하면 약 80억 원을 줘야 하는 조항이 계약서에 존재한다는 것도 축구협회 고위 관계자를 통해서 처음으로 공식 확인됐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계획보다 늘어난 천안축구종합센터 건축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최근 300억을 대출받았는데 정 회장은 위약금을 줄 경우 악화되는 협회의 재정 건전성을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네, 오늘의 정치권 이슈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먼저 어제부터 시작된 국민의힘 공천 면접, 조금 전에 단수 공천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정영환 국민의힘 공관위원장의 말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뭐 용산에서 왔는지 당에서 왔는지 뭐 관계없습니다. 그 수치가 가장 좋고 승리 가능성이 있는 분들을 쿨하게 이렇게 정했다. 그래서 시스템 공천을 하니까 의외로 눈에 바로 들어왔습니다. 특히 면접도 하고 여러 가지 데이터도 보고 누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은지 거기에 관해서 우리 공천위원들 사이에 거의 이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공천은 시스템 공천을 통해 가지고 했는데 생각보다는 승률이 높을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예, 수치가 시스템이 정했다, 쿨하게 이견 없이 정해졌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 원래 뭐 저희 당도 이제 첫째 1차 그 발표 단수 지역 경선 지역 저희는 같이 했는데 저희가 단수 지역 발표한 거를 보면 좀 어려운 지역을 많이 하거든요. 저희도 예. 뭐 울산이나 예. 저희 뭐 부산이나 예. 뭐 이렇게 어려운 지역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어려운 지역을 빨리 정해주는 게 사실은 당으로서나 후보 입장에서도 좋습니다. 특히나 지금 한강벨트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물론 이제 뭐 권영세 의원님이나 배현진 의원님 같은 현역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지금 저희 당 그 이 민주당 현역이 있는 곳이어서 예, 서울, 호남, 제주 쪽이죠. 네네네. 이게 워낙 이제 특히 뭐 광주도 오늘 다 단수 지역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어려운 지역, 특히 저희 민주당의 훨씬 우호적인 지역을 먼저 조금 한 게 아닌가. 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저희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좀 뭐 예측 가능하게 이 1차 지역 발표는 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희도 뭐 한강벨트뿐만 아니라 서울 지역 선거는 워낙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 필승 전략을 또 빨리 이 상대 후보들이 정해진 만큼 후보별 이 맞춤 전략을 좀 가동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 마포갑에서 서대문갑으로 옮긴 이용호 의원이나 뭐 강남갑에서 구로 올로 옮긴 태영호 의원들도 지금 단수 공천이 되는데 어떤 분이 좀 눈에 띄셨습니까? 일단 좀 부럽습니다. 일단 부럽고 방금 이제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그 저희 당이 좀 어려운 지역을 좀 중심으로 단수 추천이 발표되었고 그리고 서초라든지 송파라든지 저희 당이 또 그 우세한 지역도 서울에서는 좀 우세한 지역도 이제 예. 발표되는데 그것은 이제 배현진 의원이나 조은희 의원님처럼 워낙 당 관리를 좀 잘하고 해서 정의원 공관위원장 말처럼 그게 이제 수치로 너무 이제 그 2위 그룹과 확연하게 좀 차이 나는 어떤 분들은 강세 지역이라 하더라도 단수 추천 발표를 좀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앵커께서 말씀하신 이용호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전에 이제 마포 갑에서 있다가 이제 또 그 여러 가지 또 상의 끝에 당에서 지역구를 조정했기 때문에 빨리 단수 추천을 통해서 뛰어라는 어떤 그런 어떤 의미로 오늘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강남 의리쯤 관심이 많았었습니다. 이원무 인사비서관이나 박진 전 장관이 여기 공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나올까? 또 일각에서는 여기는 전략공천으로 해서 영입인지 놓고 또 박진 전 장관이나 이원무 전 비서관은 뭐 경기 지역으로 좀 차출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왔었는데 어떻게 좀 가닥이 잡힐 거라 보십니까? 그게 이제 사실은 공관위가
그런 부분을 결정하기가 상당히 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이원모 전 비서관 같은 경우 당의 결정을 이제 따르겠다고 이제 했습니다만은 당에서는 또 귀중한 자원이기 때문에 최대한 그분과 그리고 또 지역구가 소위 말해서 좀 궁합이 인연이 있고 또 당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좀 찾아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 좀 정리가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수험생 입장에서 현역 의원이나 예비 후보자들이 지금 참 어려운 시기인데 예. 또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또 공관위 입장에서도 사실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예. 사실은 많은 또 비판을 받을 수도 있고 또 결과에 대해서 또 책임을 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공관위원들 한 분 한 분이 결정을 할 때 여러 가지 변수를 갖고 지금 현재 결정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참 어려운 어떤 결정이 있으면 순간입니다. 수험생 입장에서는 경쟁률이 센 곳에 갈수록 더욱더 걱정도 많을 테고 또 시험 감독관 입장에서도 경쟁률이 많은 곳일수록 채점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중성동 을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인력 재배치 문제로 조금 이제 갈등이나 공천 신경전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타당이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뭐 그 양지로 가는 거에 대한 예. 비판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내부적으로 대통령실에서도 약간 그런 분위기가 예. 있었다는 것 같고 그러면 뭐 어쨌든 뭐 박진 전 장관이나 뭐 이원모 비서관 같은 경우 특히나 이원모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그때 그 부인이 그 순방 같이 갔었나요? 뭐 그런 이슈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용산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특히나 양재에 출마시키는 건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었다라고 알고 있는데 예. 이제 결국은 뭐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뭔가 이제 지역구 배치를 좀 새로 하는 게 아닌가 싶고 뭐 중성동을 같은 경우엔 아니 뭐 경선 갈 가능성이 99%라면서요. 그럼 경선 하시는 거겠죠. 뭐 왜냐면 저 나머지 1%의 뭔가 명분이나 논리를 만들어내기도 사실상 뭐 공관이든 지도부든 쉽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뭐 경선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정영함 위원장은 이제 인력 재배치를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하태경 의원이나 저 이해운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지금 나는 출마를 하겠다 의지가 강하다 보니까 그럼 도리가 있겠냐 경선을 해야지 뭐 이런 가닥으로 잡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지역이 여기 한 군데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일단 저는 그런데 굉장히 좀 기분이 좀 어떻게 보면 좀 좋은 게 사실은 중성동구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거 갈 사람이 있겠냐 사실 당에서는 좀 걱정을 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는 한강벨트 중심으로 충분히 이제 해볼 만한 그런 분위기가 조성돼서 전현직 의원이 이 세 분이나 몰리고 있다는 이 상황 자체는 뭐 당으로 봐서는 굉장히 좀 뭐 기분 좋은 시그널이라 보는데 예. 그 세 분이 다 경쟁력이 있으신 전현직 의원 또 장관까지도 역임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당으로 봐서는 굉장히 좀 귀중한 자원이라서 최대한 공관위에서는 이 귀중한 자원을 그냥 경선에서 한 분만 선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다른 곳에 좀 가서 좀 더 성산이 있는 지역이 있을지 최대한 찾아보는 것이 또 공관위 또 중요한 또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문제는 당사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지역 재정에 대해 그 반대를 하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경선으로 가는 것이 이번 한동훈표 이제 시스템 공천의 대원칙이기 때문에 정영한 공관위원장도 저런 식으로 이제 언급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또 경기 인천 그 전북 지역구 면접이 실시가 되고 이번 주 내내 시작이 된 다음에 17일에는 이제 울산, 부산, 대구 쪽에 면접이 시작이 될 텐데 이 지역의 후보 재배치 여부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대구 쪽이시기 때문에 17일 날 면접 보시지 않습니까? 예, 수험생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수험생 마음은 정말 떨리죠. 예. 가장 어떻게 보면은 국회의원들이 긴장되는 어떤 순간이고 예. 사실은 이제 대구 경북처럼 당세가 강한 지역일수록 어떻게 보면 공천하는 과정이 참 쉽지 않습니다. 예. 저는 이런 면에서 우리 장 의원 같은 경우 굉장히 좀 부러운데 오히려 이제 저런 지 같은 경우는 함부로 또 현역을 좀 교체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분위기가 형성되는데 어쨌든 이번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로 와서 확실하게 과거처럼 일방적인 어떤 물갈이가 아닌 어떤 예측 가능한 시스템 공천을 하고 있고 또 PK에서도 전략적인 재배치를 통해서 서병수 의원이라든지 김태희 의원처럼 광역자치단체장 한 경험을 최대한 살리면서 최대한 성장 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 이제 중진들을 좀 재배치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들이 당 전반적인 어떤 공천에 있어서 과거와 같은 큰 파열음 없이 지금 현재까지 잘 진행되고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 대구 경북에서도 사실은 이제 그런 어떤 측면을 계속해서 이어지는 어떤 그런 것들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민주당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지금 이재명 대표 일부 전현직
또 의원들에게 직접 불출마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말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우리 국민들의 희망이 되겠습니다. 뼈를 깎는 심정으로 우리 안의 과거를 극복해 가겠습니다. 단결과 통합을 통해서 민주당의 역량을 하나로 묶겠습니다. 떡잎은 참으로 귀합니다. 그러나 떡잎이 져야 새순이 자랍니다. 세 가지가 또 다른 세 가지를 위해서 양보해야 합니다. 장강의 물은 뒷물결이 앞물결을 밀어냅니다. 국민들께 새로운 희망을 드리는 총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최고의 발언에 앞서서 또 SNS를 통해서는 어제 새술은 새 부대 이런 이야기도 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공천 물갈이 폭이 상당히 커질 거라는 관측들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일단은 홍석준 의원님께서 부럽다고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러니까 물갈이 폭이 커질 거라기보다 이제 정확하게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건 뭐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당의 의지이기도 한데요. 세대 교체가 필요하다. 그리고 국민들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이야기가 그거지 않습니까? 특히나 세대 교체에 대해서는 당 대표가 그리고 지도부가 직접적인 책임을 가지고 해나가겠다. 왜냐하면 세대 교체가 이루어져야 그 다음에 새로운 어떤 비전들, 정치 자체와 우리 민주당을 바꿔 나가겠다라는 어떤 설득력을 만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세대 교체에 대한 메시지나 작업들은 뭐 지금 물론 공관위도 있고 뭐 다른 지도부나 뭐 여러 이제 이 단위들도 있긴 하지만 당 대표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책임감 있게 그리고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가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 당대표가 이런 어떤 이 기조를 잡으신 것 같고 저는 굉장히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사실 뭐 구체적인 이 선거 전략에서 지금 윤석열 정부의 국정 이 운영에 대한 심판 너무나 이제 잘못되어 있는 지금 경제 상황들 이런 것들도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당이 어떤 길로 나아갈 것인가를 분명히 이야기를 하면서 선거를 치러야 되거든요. 그 가장 중요한 게 지금의 정치 불신과 당의 여러 이 답답함을 극복할 수 있는 세대 교체를 당대표님께서 정확하게 이야기하시고 직접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분명히 당에 이게 어떻게 보면 조금 갈등이나 어려움으로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총선 당일 이 투표일 당일에는 분명히 더 좋은 득점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선배 또 중진급 예비 후보에게 직접 연락을 하거나 만남을 통해서 불출마를 권고하는 듯한 이야기들을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향후 있을 어떤 컷오프를 염두에 두고 안정을 좀 취할 것이냐 아니면 반발이 더 커질 것이냐 이런 것을 두고 해석이 분분하거든요. 안정이 더 클 거라 보십니까? 반발이 더 클 거라 보십니까? 그러니까 공천 과정에서 반발이나 갈등이 아예 없는 건 아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건 아예 그럼 불가능한 반발이 일인데. 클까요? 조금 줄어들까요? 그러니까 저 메시지, 그러니까 세대 교체를 위한 것이다. 뭐 장강의 뒷물결 이 얘기는 정말 세대 교체 할 때마다 저희가 정말 계속 그냥 써먹는 말이잖아요. 저 어떤 세대 교체의 메시지에 가장 부합하는 행동들만 있을 경우에는 그 반발이 최소화됩니다. 근데 다만 여기에서 정말로 더 복잡하게 이거는 세대 교체는 아닌데 이건 오히려 그냥 지도부에서 좀 마음에 안 들어서 밀어내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대상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일이 복잡해지는 거죠. 갈등이 커지는 거죠. 근데 저는 뭐 지금 최근에 있었던 이 이재명 대표님의 이야기들이나 실제로 행동들이 정말로 정확하게 정말 이 세대 교체의 기조에 부합하는 그런 어떤 행동들을 실제로 하시려는 거 아닌가. 이 중진급 의원들보다 좀 이 후배들 좀 이렇게 새로운 기회들을 부여하고 당도 조금 더 새로운 비전과 에너지를 얻자. 저는 사실 이거에만 정확하게 부합한다면 아마도 오히려 이 공천 과정에 대한 그 갈등을 쉽게 넘어서서 오히려 납득하는 그래서 총선에 더 큰 힘을 발휘하는 공천 결과가 될 수도 있다. 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최근 보도 보게 되면은 이재명 대표가 인재근 의원 만나서는 총선 불출마 권고하고 또 추미애 전 장관 만나서는 험지 출마에 대해서 좀 논의를 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런 움직임을 어떻게 읽을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원래 신상, 새로운 걸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휴대폰도 세계에서 가장 교체율이 높죠. 정치에 있어서 보면 그런 어떤 혁신,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총선에서는 항상 물갈이를 해오는데 결국은 이제 물갈이를 하더라도 어떤 물갈이를 하느냐가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사실 저희 당 같은 경우는 21대 때 무려 44%를 교체했습니다. 그러니까 물은 잘 뺐는데 채워지는 과정에서 좀 문제가 좀 발생해서 저희들이 좀 참패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민주당 공천 과정을 보면 저는 굉장히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첫 번째, 당 대표가 이재명 대표가 너무 많이 지금 관여를 하고 있다. 원래 공관위를 통해서 최고위원회에서 최종적인 어떤 승인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뭐 그 지금 당 대표가 개별적으로 전화를 하면서 불출마 종용 내지는 험지 출마를 권유하는 것에 대해서 공관위원장 역할을 사실상 지금 다 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지금 현재 월권이라고. 그 다음에 또 세대 교체를 명분으로 이야기하지만 과연 세대 교체에서 누구를 하느냐? 인적은 의원 같은 경우 지역구에도 본인은 불출마를 하지만 누구를 하겠다. 뭐 이렇게 과거 김건태 분을 추천했는데 결국은 그게 아니고 이재명 그룹에 속하는 김남근 변호사를 뭐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그 이외에도 지금 많은 지역에서 지금 친 이재명계가 사실상 현재 뭐 공천받는 그런 분위기로 지금 혁신을 어떻게 보면 좀 포장을 좀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세대 교체를 하는 것이 결국은 본선에서 결국은 국민의 평가는 저는 굉장히 받기가 어렵다. 이미 이제 21대 때 저희 당이 이제 겪은 과정인데 결국은 근데 이재명 대표가 왜 이렇게 무리를 하느냐? 결국은 이번 총선을 통해서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 지배체제, 직할 지배체를 강고하게 하려는 이재명 대표의 어떤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런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공관위가 엄연히 있는데 당대표에 관여하는 부분이 너무 크다 이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런 부분이 당내에서도 어느 정도 좀 나왔던 것 같거든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 근데 원래 그 더 문제는 이제 서로 미루는 거거든요. 아니 공관위가 알아서 해, 뭐 재심이 알아서 해. 지도부는 사실은 어떤 역할도 하지 않고 이러면 정말로 갈등이 정리가 안 됩니다. 오히려 더 책임 있는 그 책임을 다하는 게 사실은 갈등을 극복하는 데 훨씬 중요한 일이거든요. 사실 또 거꾸로 이제 이재명 대표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라는 이야기를 전 며칠 전까지 들었던 것 같거든요. 국민의힘 쪽에서. 이게 그러니까 이래도 비판하고 저래도 비판하는 거는 뭐 어쩔 수 선거 과정이니까 그냥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냥 제가 원칙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더 중요한 의사결정에 책임이 있는 분들이 그 훨씬 더 전략적인 어떤 그런 전략하에 원칙과 전략하에 여러 이 갈등을 조정하고 실제로 빨리 이 갈등이 공천 갈등은 뭐 불가피한 거니까 이거를 잘 극복해서 이 본선 채비를 마치고 힘을 모을 수 있게 하느냐 못하느냐 이게 훨씬 중요한 일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김남근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는 왜 또 갑자기 친명호강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영입인재 전에 이미 굉장히 긴 시민사회 활동과 그리고 이 민변에서도 정말 충분한 그런 어떤 사회적인 기여들을 해오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그냥 일종의 이제 친명 비명 뭐 이런 식으로 계파 나누기를 하시고 싶어하는 마음은 이해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정말 김남근 변호사님이든 아니면 다른 영입인재들이든 아니든 우리 당에서 커오고 성장해오고 있는 경쟁력 있는 후보들이 이번 총선을 통해서 특히 세대 교체의 어떤 큰 방향성과 정치 신뢰 회복이라는 차원에서 좀 좋은 성과를 냈으면 그렇게 하면 분명히 이 국민들께서 받아들여 주시겠죠. 아니 김남근 변호사가 이재명 지키기 무슨 어떤 뭐 단체 활동을 하면서 사실은 이재명 어떤 대표를 굉장히 옹호한 친 이재명계가 분명한 사실이죠. 그래서 사실 지금 민주당에서 보면 예를 들면 임종석 전 비서실장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배제될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크다고 보는데 그러면서 지금 현재 그 민주당에서 과연 이제 윤석열 정권 어떤 탄생의 어떤 책임을 이야기하는데 그런 책임으로 따지면 사실은 추미애 장관이 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더 어떻게 보면 정치적 체급을 좀 키워넣었던 그런 건데 추미애 장관과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결국 다르게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은 임종석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를 뭐 옹호 내지는 하지 않고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를 좀 지나치게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기까지 옹호한 그런 어떤 차이가 지금 현재 공천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라 봅니다. 그 차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아니 근데 예를 들면 박진 장관이 강남 가면 안 되는 거랑 제가 보기엔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무슨 친명 비명 이런 게 아니라 그만큼 당에서 아니면 정권 차원에서 조금 일종의 좀 기여를 하고 은혜를 받았다 뭐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당을 위해서 조금 더 어려운 지역에 갔으면 어떻겠냐 그런 마음과 전략은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임종석 전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도 원래 자기 지역구였던 중성동보다 오히려 당이 더 필요로 하는
더 좀 전략적으로 필요로 하고 뭐 예를 들면 저희 이제 원외 지역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가서 오히려 승리해서 돌아와서 당에도 기여하고 좀 앞으로 더 큰 역할을 해주셔라라는 그런 기대와 전략은 어떻게 보면 똑같은 건데 이게 다른 당이니까 이제 비판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이런 걸 뭐 매번 이것도 하는 얘기지만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제 그 안에서 그 현역 하위 평가 20% 지금 뭐 설 연휴 이후에는 발표가 될 것이라고 했는데 다시 한번 미뤄서 이제 다음 주쯤에는 발표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안에서 이제 또 그 비주류라고 하는 속히 이제 비주류라고 하는 인사들이 어느 정도 포함되느냐에 따라서 그 당내 반발에 좀 커질 것이다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찌됐든 현역 의원들이 많아서 이탈 움직임이 좀 가속화되지 않을 것이냐 이런 관측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좀 걱정은 됩니다. 그리고 발표는 아니고 통보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예전에도 이 선출직 공직자 평가는 늘 해왔던 거고 이게 발표된 적은 없습니다. 개별 통보. 알고 있었던 거죠. 근데 또 이게 하위 20%나 뭐 이런 식으로 감산이 된다고 해도 또 현역 의원들은 워낙 이제 지역에서 경쟁력이 있고 특히나 다선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서 뭐 경선 과정에서의 경쟁력이 압도적인 분들이 워낙 많아서 저는 사실은 이게 뭐 통보가 된다고 해도 아마 다 판단들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약간 오해나 약간 확대 과장이 있지 않나.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사실 지금 뭐 이제 언론에 보도되거나 확인된 바가 없어 제가 실명을 거론할 수 없지만 지난번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하위 20% 감산이 되었던 현역 선배님들이 많이 살아남으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 이 선거해보던 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저는 뭐 언론이나 뭐 외부에서 기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 복잡한 일이 생기지는 않을 것 같다. 다만 이제 하위 20%가 너무 이 평가 자체의 공정성이 조금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의심이 드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 그건 좀 다르겠죠. 하지만 저희가 원래 세웠던 그 기준과 정말로 공정한 이 선출직 평가가 뭐 이루어졌다라고 주변에서 받아들일 만한다고 하면 뭐 이것도 그냥 당연히 늘 저희가 뭐 선출직 공직자 평가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당연히 또 이 공천 과정에서 반영을 안 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그냥 시스템적으로 그냥 이 진행되는 그런 어떤 일 중에 하나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 토론회도 두 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총선 시기가 더욱더 빨라질수록 가까이 다가올수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더욱더 그 예민한 발언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이재명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정부 여당이 사실 합법적으로 가장 가질 수 있는 큰 어떻게 보면 어떤 프리미엄이 정책적 이슈입니다. 그 정책적 이슈가 잘못되면 안 되겠죠. 뭐 대표적으로 문재인 정부 때 코로나를 어떻게 보면 좀 빙자해서 뭐 재난지원금을 포퓰리즘식으로 많이 뭐 뿌린다든지 그런 거는 분명히 이제 선거 개입, 정치 개입이 분명히 농후한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 이 토론회는 원래 각 부처에서 이제 해마다 하는 업무 보고회를 좀 형식을 좀 달리해서 이제 많은 어떤 시민들, 관계되는 단체들이 참여를 해서 토론하는 방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이제 11번째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어떤 정상적인 어떤 정부에 추진하는 이런 어떤 프로세스를 뭐 선거 어떤 개입이다 그리고 이거 법 위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저는 정치적인 공세에 불과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뭐 수도권에서 10번 정도 이루어졌고 근데 지금 11번째가 비수도권 그리고 비수도권 중에서도 부산에서 처음 열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지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뭐 선거용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지금 정부 여당이 이 부산이든 뭐 저희 대전이든 대구든 지역균형 발전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생기면 저는 환영합니다. 사실 지금 정부가 뭐 거의 관심이 아예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특히나 지금 나왔던 뭐 6개 정도 강론들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별로 새로운 건 없거든요. 다 뭐 기존에 뭐 가덕도 신공항도 그렇고요. 뭐 여러 이제 금융허브 관련된 이야기도 그렇고 실제로는 국민들께서 이걸 얼마나 신뢰하실 수 있을 거냐. 그리고 실제 저런 일들이 어떻게 확실히 진행될 거냐. 그리고 지금 내용들을 보면 예를 들면 경부선 지하 같은 경우에는 대구도 저희 대전도 다 해당이 되는 얘기잖아요. 뭐
부담만 할 거는 아니니까요. 예. 저희가 저게 이 모두가 가능하게 그 틀을 또 만들어 가야 되는 이야기들이고, 그러면 그런 것들을 실제로 어떻게 실행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가가 훨씬 중요한 일인데, 이걸 그냥 선거용 선실성 공약이다, 이거는 관건 선거다라고 얘기하는 건 실제로 이걸 어떻게 구체적인 실행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신뢰가 전혀 담보되지 않고 예. 그냥 말만 그럼 왜 지금까지 2년 동안 뭐 했어? 약간 이런 이 생각이 들기 때문인 거죠. 예. 자, 개혁신당 이야기 좀 짧게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개혁신당의 현역 의원 4분이 계시고, 한 분이 오늘 내에 들어오셔야 이제 선거 보조금을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역 의원 모시기에 굉장히 열을 올리고 있는 모습인데, 몸집 부풀리기 오늘 내에 가능할까요? 오늘 내에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할까요? 글쎄, 이게 결국은 이제 지금 그 민주당에서 이제 공천하는 과정에서 지금 일방적으로 어떤 그 불합리한 어떤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어떤 분들이 얼마나 이제 합류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달라질 거라고 보는데, 저는 굉장히 좀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그 이전에도 물론 뭐 하위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감산을 했다 하지만, 그때하고 감산했던 비율이 그전에는 뭐 10% 뭐 이렇게 하다가 지금은 30%로 확대되고, 또 그때는 이제 당원과 대의원의 어떤 비율이 대의원이 당원의 일반 당원의 뭐 한 30%를 갖고 있는데 그 비율도 좀 축소가 되었고, 또 지금 현재 당원의 상당수가 또 개딸이라는 강성 이재명 대표의 지지층이 좀 더 많은 상황에서 지금 감산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지금 현재 그 현역 의원, 특히 비명계 현역 의원이 사실상 컷오프나 마찬가지로 민주당 때문에 이야기하시는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자연스럽게 개혁신당으로 합류하는 어떤 그런 분들이 많아질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개혁신당의 몸집 부풀리기 가능성은 민주당의 어떻게 보면 사실상 컷오프라든지 현역 의원이 얼마 정도 그 지금 공천에 떨어지느냐 이런 거에 좀 관건이다. 그렇습니다. 조홍천 의원이나 민주당 출신 의원들이 뭐 한 최소한 뭐 15, 20명 정도 합류할 뭐 가능성이 있다, 그런 이야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탈당 의원들 중심으로 해서 일단은 임시적으로 어떤 몸 부풀리기가 뭐 가능하다, 뭐 그렇게 예측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따라보고 계십니까? 저는 이게 뭐 지금 이제 현역 의원을 더 받아들이든 못 받아들인 간에 이런 과정으로 가면 개혁신당은 무조건 실패한다는 생각이 점점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오히려 양당 정치의 폐해를 비판하면서 지금 개혁신당이 다 모여버린 거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여의도에만 계세요. 여의도에 정치 공학만 하고 계십니다. 이게 진짜 의미가 있으려면 국민 속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진짜 지금 국민 속에서 뛰고 있는 건 저희 같은 사람들이거든요. 정말로 매일같이 우리 상가 돌아다니고 길거리에서 사람들 만나고, 정말로 이 정치 정말 잘못한 것도 이렇게 많고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라는 이야기 듣고 의견도 듣고, 이런 국민 속에서의 그 운동도 하고 있고 그런 움직임들도 만들어내고 있는 건 오히려 저희 같은 사람들인데, 지금 그게 정당 보조금 문제든 뭐가 됐든 무슨 정치공학적인 그런 이해관계와 그런 협상의 논리 속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사실은 여의도에 갇혀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게 의미 있는 결과물들을 내겠습니까? 저런 현역 의원 한두 명 어떻게 더 해가지고 선거 뭐 정당 보조금 어떻게든 더 받고, 이런 현실적인 논리와 여의도 이 공학 속에 빠져 있으면 저는 사실은 반드시 실패하는 길을 되게 이상한 방식으로 가고 계신 게 아닌가 좀 걱정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변수는 또 어떨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 조국 전 장관이 신당 창당을 선언했는데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영상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영상 보고 두 분 의견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최근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고향인 부산에서 신당 창당을 공식화했습니다. 4월 10일은 무도하고 무능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할 뿐만 아니라 복합 위기에 직면한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새로운 정당을 만들겠다는 뜻을 국민들께 밝힙니다. 조국 신당이 창당되더라도 이 선거연합의 대상으로 고려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조국 씨는 민주당으로는 못 나와요. 이재명 대표 때문에 정말 도덕적이 극단적으로 낮아져 있는 민주당에서조차 조국 씨를 공천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절대로 국회의원이 될 수 없는
조국 씨 같은 사람이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마법 같은 제도예요. 이 마법을 누가 부린 겁니까?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부린 거거든요. 고발 사주 의혹으로 그 문제의 고발장이 접수되기 하루 전 한동훈 씨는 당시에 손준성 등과의 단체 카톡방에 한동훈 씨는 60개의 사진을 올렸습니다. 한동훈 검사는 검사 시절부터 김건희 씨와 수백 번의 카톡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디올백 수령 사건에 대해서 왜 입장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것입니까? 조국 씨는 민주당으로는 못 나와요. 한동훈 씨는 60개의 사진을 올렸습니다. 네, 조국 전 장관의 신당 창당, 그 변수는 득이 될까요, 실이 될까요? 먼저. 뭐 저희 당으로서야 뭐 땡큐죠. 예, 사실 참 의아하고 참 이해할 수 없는 게 조국 전 장관 얼마 전에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받았지 않습니까? 본인 자녀의 어떤 부정 입학 때문에 저렇게 했는데 사실은 자숙하지는 않고 저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창당을 하고 총선에 임하는 것 같은데 참 이해할 수가 없고, 또 민주당도 결국은 통합형 비례정당, 물론 뭐 그 박홍근 의원이 참여시키지 않겠다고는 이야기했지만 결국은 또 그 정청래 최고도 뭐 장강에서 만나자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통합형 비례정당이라는 어떤 그런 걸 하기 때문에 더더욱 지금 창당에 좀 탄력이 붙는 것 같고,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양산에 조국 전 장관 갔을 때 격려하는 이런 모습들이 정말 우리 대한민국 이리 가서는 되나, 이런 좀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마디. 그러니까 저희가 뭐 저희 민주당 입장을 명확하게 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국민들 앞에서 국민들께 평가받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민주주의가 이거를 배격하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 사실은 뭐 우리 조국 전 장관뿐만 아니라 뭐 굉장히 극우적인 분들조차, 아니 뭐 정광훈 대표 뭐 이런 분들도 상관없고요, 다 사실은 나와서 어떻게 보면 국민들께 평가받고 또 국민들이 선택하신다면 그것들이 이 제도적인 우리 민주주의의 전당인 국회 안에서 이야기되고 토론되고, 이게 훨씬 건강한, 그리고 지금의 그 이 선거제도가 그런 어떤 건강한 민주주의에 가장 이 부합하는 제도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 지금 방금 한동훈 위원장이나 뭐 이런 어떤 이 비난들은 이런 굉장히 뭔가 혐오 섞인 비난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반민주적인 지금의 우리 민주주의의 발전이나 이런 모든 여러 가지 의견들, 국민들의 판단 자체를 부정하시는 게 아닌가 좀 걱정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직은 쓸만해서 못 간다고 전해라. 90세의 저 세상에서. 최근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방위비를 내지 않는 나토 동맹국은 러시아가 공격하도록 부추기겠다고 한 발언과 관련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멍청하고 부끄럽다며 맹비난에 나서 이 문제가 미 대선의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동우 기자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유세에서 러시아가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동맹국들을 공격해도 안보를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적절한 방위비를 분담하지 않을 경우엔 러시아가 공격하도록 부추기겠다는 의견까지 밝혔습니다. You didn't pay, you're delinquent. He said, yes, let's say that happened. No, I would not protect you. In fact, I would encourage them to do whatever the hell they want. You got to pay. You got to pay your bills.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등에 대한 지원을 담은 안보 예산안 처리를 촉구하는 연설을 하면서 트럼프 발언에 대해 맹 비난했습니다. For God's sake, it's dumb, it's shameful, it's dangerous, it's un-American. For as long as I'm president, if Putin attacks a NATO ally, the United States will defend every inch of NATO territory. 그러면서 나토는 신성한 약속인데 트럼프는 나토에 대한 미국의 방어 공약을 짐으로만 여긴다고 지적했습니다. He doesn't understand that NATO is built on fundamental principles of freedom, security, and national sovereignty. Because for Trump, principles never matter. Everything is transactional. 이런 가운데 키스 켈로그 트럼프 전 정책 고문이 방위비 기준 목표인 GDP 대비 2%에 미달하는 경우 나토의 집단 방위를 규정한 조약 5조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나토 31개 회원국 가운데 이 기준을 충족한 나라는 11개국에 불과합니다. 트럼프는 방위비 증액 요청에서 더 나아가 미국의 나토 탈퇴까지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져 이 문제는 11월 미국 대선의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사업자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고도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이른바 뒷광고 꼼수가 소셜미디어에서 여전히 극성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3월부터 10달간 인스타그램과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 등 주요 소셜미디어에 대한 뒷광고를 모니터링해 위반 게시물 25,966건을 적발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하락하면서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 증가폭이 다시 확대됐습니다. 한국은행이 집계한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1,098조 4천억 원으로 한 달 사이 3조 4천억 원가량 늘어 석 달 만에 다시 증가폭이 증가 추세로 돌아섰습니다. 지난해 전국 아파트 매매 건수가 전년 대비 13만 건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부동산 정보제공업체 부동산알 114는 대단지 아파트를 중심으로 거래가 늘면서 지난해 매매 건수가 전년 대비 12만 9,435건이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설 귀성객과 여행객이 늘면서 3천만 명이 넘는 인구가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집계한 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량은 지난해보다 7.9% 2,721만 대였고 설 당일 교통량은 연휴 기간 하루 통행량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청와대 누적 관람객이 지난 설날 5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는 청와대가 지난 2022년 5월 10일 국민에 개방된 지 1년 9개월 만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때이른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동안 옷차림 가볍게 하셔도 되겠는데요. 오늘 서울 낮 기온이 16도로 예년보다 10도가량 높겠습니다. 무려 4월 초에 가까운 수준인데요. 이 기온만 보면 나들이 하기 좋겠지만 아쉽게도 오늘 남부를 중심으로는 가끔씩 비가 이어집니다. 지금도 영남과 제주도 곳곳에는 산발적인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비는 오늘 밤까지 오락가락 이어지겠습니다. 내리는 양은 내륙에 최고 10에서 20mm로 많지는 않겠고요. 이 중부지방에는 낮 동안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만 있겠습니다. 오늘 낮 동안 봄처럼 포근하겠습니다. 서울 16도, 전주 18도, 포항도 18도까지 오르겠고요. 오늘 비가 오지 않는 지역에서도 하늘에는 구름 많겠습니다. 다만 온화한 날씨에도 공기는 미세먼지 없이 깨끗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에 수도권을 시작으로 전국에 비와 눈이 내리겠습니다. 특히 강원 산간에는 많은 눈이 예상되는 만큼 시설물 점검 미리 해주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어서 뉴스 앤 이슈 2부가 방송됩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